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도서는 카시오페아에서 펴내고 인문학하는 약사로 잘 알려진 송은호 작가가 쓴 히스토리 엑스 메디슨입니다.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을 가장 많이 살린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약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약도 있지만 반대로 사약이나 독약처럼 사람을 죽이는 약도 있습니다. 히스토리 엑스 메디슨은 소크라테스부터 간디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 속 인물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한 약의 정체와 이 약들이 인간의 역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달세뇨는 빈센트 반 고흐와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과 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히스토리 엑스 메디슨 시작하겠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서양 미술사 중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화가는 인상주의 학파라고 한다. 기존의 낭만주의 화풍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개성을 거침없이 드러냈던 미술계 혁신운동, 세세한 선 대신 변화무쌍하고 다채로운 색조를 대표했던 이들은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는 화가들이다. 대표 인물로는 프랑스 화가 에드가 드가, 카미유 피사로, 오기스트 르누아르가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과 이를 표현해내는 독특한 화풍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30세가 넘은 늦은 나이에 미술계에 입문했던 고흐는 살아생전에는 큰 명성을 누리지 못했으나 지금은 누구나 이름만 말하면 알 정도로 유명한 화가가 됐다. 인상주의 화가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술이 있다. 초록요정 또는 녹색 악마라고 불리는 압생트다. 압생트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프랑스 파리 예술가들의 술이라 불릴 만큼 많은 예술가들이 즐겨 마셨다.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 미국 시인이자 추리소설의 창시자인 에드가 앨런 포가 그랬다. 프랑스의 시인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는 작품을 쓸 때 항상 한 손에는 펜을 또 한 손에는 압생트가 든 술잔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 미국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이 술의 열광적인 팬이었는데 이 술을 쓰고 혀가 마비되는 맛이지만 뇌를 따뜻하게 해주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주는 액체의 연금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압생트에 빠진 것은 화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압생트에 빠져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고흐의 압생트가 있는 정물화, 드가의 카페에서 에두아르 마네의 압생트를 마시는 남자,
모두가 이 술을 주제로 그린 그림이다. 작품 속 압생트는 약초술의 특징인 초록색을 띠고 있지만 설탕을 섞어 먹는 풍습 때문에 하얀색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당시 예술가들이 압생트를 사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저렴한 가격이었다. 압생트는 한국의 소주처럼 당시 대중적인 술이었다. 와인보다 저렴했기에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예술가들도 쉽게 사 마실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오후 5시만 되면 파리의 카페로 가서 이 녹색 술을 홀짝홀짝 마셨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압생트의 색깔에서 따와 녹색의 시간 또는 해피아워라고 부르기도 했다. 둘째는 높은 도수였다. 압생트의 도수는 45도에서 75도 정도 된다. 맥주가 4.5도, 포도주가 15도, 소주가 18도, 보드카가 37도인 점을 비교하면 알코올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적은 양으로도 취할 수 있는 일명 가성비가 좋은 술이었다. 셋째, 예술가들은 압생트를 마시면 환각을 보고 그로 인해 새로운 작품에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몇몇 예술가들이 새로운 악상을 떠올리고 작품을 그리는데 영감을 준다며 각종 약물에 손을 대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술은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대신 고정관념과 상식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 과정에서 여과 없이 분출되는 아이디어는 새롭고 파격적이다. 게다가 예술가의 숙명이라 할 수 있는 창작의 고통이라는 감각을 마비시켜준다. 압생트는 앞서 말한 샤르트레즈와 같이 각종 약초와 허브를 우려내서 만든 약술이다. 압생트에 들어가는 재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쓴쑥 또는 향쑥이라는 식물이다. 쓴쑥의 정식 명칭은 아르테미시아 압생티움이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생약 이름의 압생티움에서 압생트 이름이 유래된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아르테미시아에서 그리스 신화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엿봤을 수도 있다. 아르테미스는 여성의 출산을 돕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다상과 풍요의 여신인데 실제로 오래전부터 쓴쑥은 월경통, 발열, 부인과 질병에 사용됐다. 압생트는 1790년에 프랑스 의사 피에르 오르디네즈가 발명했다. 사실 압생트는 맛이 좋아서 대중적인 술이 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약효 때문에 유명해졌다. 1830년 오스만 제국령이던 알제리를 프랑스가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목적으로 침략했다. 프랑스 군인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알제리의 군대가 아니었다. 열대 지역의 말라리아와 기생충이 문제였다. 당시만 해도 많은 군인이 낯선 열대우림 환경에서 무수한 모기떼와 덥고 습한 환경 속 기생충에 감염됐다. 프랑스 군대는 약을 찾다가 우연히 압생트라는 술을 발견했다. 압생트에 들어가는 쓴쑥은 말라리아로 인한 열을 내리고 기생충 제거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재료였다. 프랑스 군대는
서둘러 열대 지방에 파견 나간 병사들에게 압생트를 보급했다. 타국에서 마음고생하는 군인들에게 압생트는 마음을 달래주는 술이자 말라리아도 예방해주는 약인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보급품이었다. 아프리카로 간 많은 프랑스 군인들이 쉬는 시간이 되면 전쟁터에서 압생트를 마셨고 파리로 돌아와서도 군대에서 맛봤던 압생트의 맛을 잊지 못했다. 이들의 수요에 따라 파리 시내의 카페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압생트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군인들의 사랑에 힘입어 압생트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윽고 대중적인 술이 됐다. 고흐의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는 달리 그의 삶은 각종 의혹과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죽음을 예로 들어보자. 고흐는 1890년 7월 어느 날 복부에 총을 맞은 채로 자신의 방에 돌아왔다. 의사들이 집으로 찾아와 그를 치료했지만 그는 사흘 뒤인 7월 29일 자신의 초라한 방에서 숨을 거뒀다. 고흐는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도 그의 죽음이 타살이 아니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의 동생 테오 반 고흐에게 죽기 전 다량의 물감을 주문했다는 점, 머리가 아닌 복부에 총을 쏜 점에서 그가 자살이 아닌 타살일지 모른다는 의문점이 있다. 또 다른 미스터리는 그의 작품 속에 있다. 그는 유난히 노란색을 많이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작품인 해바라기, 밤의 카페, 노란 집을 보면 집과 길, 꽃 모두 노란색으로 짙게 깔려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일그러지고 어디론가 흘러가는 듯한 화풍이다. 까마귀가 있는 밀밭,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 이 두 작품을 보면 밤하늘의 별빛은 소용돌이처럼 돌고 있고 구름은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단순히 그의 선호와 개성에서 비롯된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몇몇 학자들은 고흐가 의도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세상을 그렇게 봤다고 주장한다. 그 원인으로 그가 즐겨 마셨던 압생트를 꼽았다. 압생트의 주 원료인 쓴쑥에는 산토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것은 회충, 요충, 편충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어 구충제로 사용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기생충 구제 사업 때 구충제로 사용된 바 있다. 구충제를 먹으면 종종 변에서 벌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산토닌 구충제의 특징이다. 산토닌은 벌레를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비시켜서 변으로 나오게 한다. 지금은 산토닌 대신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 성분을 사용한다. 이 성분들은 벌레들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 아쉽게도 변에서 벌레들을 관찰할 수 없다. 다시 돌아가서 왜 고흐의 작품들의 특징을 압생트 때문이라 봤을까? 산토닌이 더는 구충제로 쓰이지 않는 까닭은 독성 때문이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황시증이다. 이것이 생기면 시야가 노랗게 보인다. 그래서 학자들은 고흐가 쓴쑥에 들어있는 산토닌 성분을 너무 많이 섭취해 황시증에 걸렸고 자기가 눈으로 보이는 색 그대로를 작품에 옮겨 담으니 작품이 전체적으로 노랗게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고흐뿐만이 아니라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은 시력이 좋지 못했다.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는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백내장을 앓았다. 그가 그린 작품들을 보면 모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 드가는 광과민증이 있어서 눈에 빛이 주는 자극이 심했다고 한다. 도저히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그는 실내에서 그림을 주로 그렸다. 실제 그가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하는 발레 수업이 작품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들 역시 압생트의 피해자는 아니었을까? 압생트가 고우 화풍에 영향을 줬다는 또 다른 근거는 그의 정신병력과 괴팍한 성격에 있다. 그는 어릴 때 평범한 아이였으나 나이가 들면서 차츰 사람들과 갈등이 잦아지고 싸우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일이 많아졌다. 게다가 조울증에 걸려서 화랑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목사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정신 혼란으로 이 역시 그만뒀다. 경제적 어려움과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고우의 아버지는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고우는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됐다. 2개월 정도 프랑스 화가이자 그의 동료였던 폴 고갱과 함께 지냈지만 고갱 역시 그의 변덕스럽고 불같은 성격을 감당하지 못했다. 어느 날 서로 크게 다투고 난 후 화가 난 고우는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랐고 자른 귀를 한 매춘부에게 줬다. 학자들은 그가 조울증과 우울증, 조현병과 여러 신경증을 앓았던 원인 역시 압생트 때문이라 주장한다. 압생트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고우가 정신병과 신경증으로 고통받은 원흉으로 지목되는 것은 테르페노이드 성분 중 투존이라는 성분이다. 테르페노이드는 주로 식물과 곤충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이소프렌이라는 특수한 골격을 가진 화합물을 총칭한다. 식물의 천연 화학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성분으로 그 종류가 2만여 가지나 된다. 앞에서 말한 산토닌, 캄파, 멘톨, 베타카로틴 등이 유명하다. 투존 성분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프랑스 의사 발렌틴 맥란의 실험 때문이었다. 그는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한쪽은 알코올 증기에 다른 한쪽은 쓴쑥 증기에 노출시켰다. 그러자 쓴쑥 증기에 노출된 기니피그들이 경련성 발작을 일으키며 사망했다. 맥란은 쓴쑥에 들어있는 투존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것이 신경 발작, 정신병, 환각, 신경 손상에 이어 사망까지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실제 투존은 우리 인체에 가바라는 신경계를 억제한다. 가바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한 종류인데 주로 흥분된 신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억제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신경은 계속해서 흥분 상태에 머물고 과도한 신경 흥분은 결국 발작으로 이어지게 된다. 투존이란 성분이 논란이 되니 자연히 압생트도 만인이 사랑하는 초록 요정에서 녹색 악마로 바뀌었다. 압생트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은 1905년 스위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다. 한 농부가 총으로 아내와 딸을 포함한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는 아침에
와인과 브랜디를 잔뜩 마신 것으로도 모자라 압생트 2잔까지 마신 후 집을 나섰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와서 구두를 닦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다름 아닌 압생트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 국가들은 압생트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고 압생트의 인기는 점차 사그라들었다. 고우가 테르페노이드의 다른 성분인 캄파 때문에 신경증에 걸렸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그는 불면증 때문에 베개 밑에 캄파를 잔뜩 넣어놓고 그 향을 맡으며 잠들었다고 한다. 또한 테르페노이드 성분에 중독이 돼서 테르페뉴를 술 대신 마시다가 지인과 싸우기도 했다. 그의 죽음에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는 이유는 살아생전 무명의 화가였던 그가 죽고 나서야 만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기구한 삶 때문은 아니었을까. 금지됐던 압생트는 이후로 재판매를 시작했다. 투존을 과량 섭취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 압생트에 들어있는 양은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투존을 섭취한다고 해서 환각을 본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현재 유럽연합은 압생트의 투존 함유량을 최대 35mg 또는 리터로 제한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kg의 남성이 압생트를 마시고 최소한의 부작용을 겪으려면 순수한 압생트 0.5리터를 곧바로 들이켜야 한다. 최소 부작용이 그 정도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투존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한다면 그 전에 알코올로 인한 급성 중독으로 사망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해왔던 예술가들의 업적이 사실은 한 잔의 술에서 비롯됐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사뭇 흥미롭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말이다. 예술은 이성과 감성,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예술의 오묘함과 신비함을 하나의 술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고우가 압생트 때문에 지금의 작품을 그렸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그는 천재 화가이며 우리는 지금도 그의 작품을 통해 예술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으니 그것으로 다행이 아닐까. 히틀러의 주치의였던 테오도르 모렐은 나치 제국의 몰락과 죽음에 긴밀하게 얽힌 인물이다. 오늘날로 치면 강남 유명병원 원장인 그는 육군대대 의료장교를 재직하고 1918년에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자신의 의원을 열었다. 부유한 집안의 아내 하넬로레 모렐의 지원 덕에 다른 병원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최신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기존의 치료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의술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어느덧 부유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루마니아 왕의 개인 의사 자리를 제안받을 정도로 유명한 스타 의사가 됐다. 야망이 많던 그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의 환자였던 히틀러 전속 사진사 하인리 호프만이 히틀러를 소개시켜줬기 때문이다. 호프만은 과장을 더해서 모렐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며 히틀러에게 그의 독특한 의술을 자랑했다. 이윽고 히틀러는 그에게 관심이 생겼고 1936년에 그와 만남을 가졌다. 당시 히틀러는
심한 위장 경련과 복통, 장염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모렐은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히틀러에게 뮤타플로르라는 약을 처방했다. 뮤타플로르는 군인인 히틀러와 딱 어울리는 약이었다. 1917년 독일 의사 알프레드 니슬이 발견한 약으로 쉽게 말해 유산균제였다. 이 약이 발견된 계기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명한 한 부사관 덕분이었다. 부사관의 유명세는 용맹하게 싸우거나 뛰어난 전략, 전술을 가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단지 전쟁터에서도 튼튼했던 그의 위장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달리 제1차 세계대전은 의료기술과 위생보건이 매우 열악했다. 감염을 막아줄 마땅한 항생제도 없었고 군인들은 참호 속 세균이 버글대는 구덩이에서 지내며 곰팡이가 핀 빵과 더러운 물을 마셨다. 이로 인해 많은 군인이 복통과 설사병에 시달렸다. 이런 와중에도 한 부사관만은 멀쩡히 밥을 먹고 변도 잘 봤다. 이 잘 먹고 잘 사는 한 병사의 이야기는 니슬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니슬은 부사관에게 그의 신선한 대변을 실험 재료로서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다. 조사 끝에 그 안에서 특이한 대장균 균주를 발견했고 이 대장균을 자신의 이름을 딴 대장균 니슬 1917로 불렀다. 흔히 대장균 하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나쁜 균으로만 알겠지만 이 균은 특이하게도 대장균임에도 인체에 해로운 독소 물질을 생산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의 염증 반응을 억제했을 뿐만 아니라 장내 조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유산균이기까지 했다. 니슬은 그의 이 균주로 뮤타플로르라는 장질환 치료제를 개발했다. 지금도 이 약은 궤양성 대장염 방지와 만성 변비 치료에 쓰이고 있다. 히틀러는 이 약이 꽤 마음에 들었다. 전쟁터에서 발견된 약의 기원도 그러했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치고받는 장속 싸움이 마치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동맹국과 연합군의 전쟁과도 닮았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약효가 좋아서 히틀러의 장염 증상을 놀라울 정도로 호전시켰다. 히틀러를 매료시킨 또 하나는 모렐이 놓아주는 비타민 주사인 비타뮬틴이었다. 이것은 고함량의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었다. 무기력하고 힘없는 아침이면 히틀러는 어김없이 모렐에게 비타뮬틴 주사를 부탁했다. 주사를 맞고 나면 기분이 매우 상쾌해지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히틀러는 모렐을 의학의 천재라 칭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주치의로 임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히틀러는 여타 다른 독재자들처럼 타인을 절대 믿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믿는 인물이 모렐이었다. 모렐은 히틀러가 죽는 순간까지 포함해 그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됐다. 이는 히틀러의 일생일대의 실수였다. 히틀러는 전적으로 모렐을 신뢰했지만 측근인 헤르만 괴링과 하인리 힘너를 포함한 나치 지도부 대부분은 모렐의 치료를 탐탁지 않게 봤다. 오히려 그들은 모렐을 돌팔이 의사로 취급했다. 히틀러의 두터운 신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그에게 진료를 받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그들이 보기에 모렐의 치료는 당시의 일반적 치료 상식을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렐은 기존의 치료법보다는 최신 유행 치료법에 집착하고 맹신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유능함을 빠른 시간 내에 보여주기 위해 욕심을 부렸다는 점이다. 환자를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인체에 독한 약들, 심지어 마약도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그의 처방에 의심을 품은 또 다른 주치의인 에른스트 군터는 몰래 비타뮬틴 주사의 성분을 분석해봤다. 약 안에는 비타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과량의 메스암페타민도 들어있었다. 메스암페타민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남용되는 각성 흥분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로폰이 바로 그것이다. 메스암페타민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각성 효과가 매우 크고 뇌 속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도파민이 증가하면 졸음과 피로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쾌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과거에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치료나 기침과 감기 증상의 의약품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의약 목적으로 쓰지 않고 마약류로 지정됐다. 메스암페타민은 1893년 일본 도쿄대학교 의학부 교수 나가이 나가요시가 발견했다. 감기약을 개발하려다 만든 이 물질이 축농증과 기침 억제에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부작용으로 각성 효과가 큰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처음 이 약은 자양강장, 피로회복제로 판매됐고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이 약이 공공연히 사용됐는데 특히 장기간 행군이나 비행을 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주로 보급됐다. 나중에서야 중독성과 부작용 때문에 금지됐지만 이미 많은 군인이 이 약물에 중독된 상태였다. 지금도 뉴스에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마약이 메스암페타민이다. 특히 연예인들과 재벌 2세들의 마약 관련 사건 사고에 자주 등장한다. 과거 한 유명 아이돌 가수가 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의 피부에 난 상처가 메스버그 증상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었다. 이 증상은 메스암페타민 중독으로 나타나는 환각 증상과 가려움이다. 이 때문에 피부를 긁다 보면 자연스레 팔과 다리가 상처투성이가 된다. 이처럼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메스암페타민은 부작용이 큰 약물로 알려져 있다. 자살 충동, 약물 의존, 분노장애, 치아 변형, 신경 손상, 불안과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운동장애가 생기는 파킨슨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말년에 들어선 히틀러는 전보다 화를 더 잘 내고 말도 어눌해졌다.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무기력해지는 증상이 반복됐다. 전쟁 막바지에 그가 내린 작전들은 대부분 잘못된 판단들이었다.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존재하지도 않는 군대를 불러들이라고 소리치는 등 측근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한때 유럽 대륙을 통치했던 그가 자기 자신마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선전 영상을 보면 중간중간 손발을 심하게 떨고
걸음걸이 역시 어색하다. 이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전문가들은 그가 파킨슨병에 걸린 이유가 메스 암페타민 부작용이라 보고 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며 기울어지는 것은 독일의 정세뿐만이 아니었다. 장기간의 전쟁과 알게 모르게 그의 몸을 좀먹던 약물 때문에 히틀러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그는 대중들에게 보이는 이미지 관리와 우상화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의 연설을 보면 격정적인 말투, 음색, 억양, 그리고 과장된 몸짓이 많은데 그런 모습이 대중들에게 강인한 군주라는 인상을 줬다. 어려운 국가 상황에서 대중들이 바라던 군주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이다. 또한 히틀러는 매번 아리아 민족의 유전적, 정신적, 육체적 우수함을 강조했고 자연스레 자신의 추종자들에게도 절제되고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했다. 한 나라 수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국가의 위기로 본다. 그래서 정치인, 특히 독재자들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말을 타고 있거나 총을 들고 사냥을 하는 등 마초적인 모습을 연출해 자신의 건강함을 과시하곤 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어느 순간 우수한 아리아인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형태로 변해 있었다. 피곤해 보이는 눈, 떨리는 손발, 뒤뚱거리는 걸음걸이, 힘없는 목소리, 육안으로 봐도 초췌해 보였다. 그런 그를 위해 모렐은 비밀 레시피를 추가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이었다. 옥치키린이라는 이름으로 처방됐던 이 약물은 소의 고안 조직에서 추출한 남성 호르몬으로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큰 영향을 준다. 정자를 생성하고 성욕을 증진할 뿐더러 인체의 뼈, 근육, 피부 성장을 돕는다. 특히 단백질과 근육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춘기 때 신체가 급격히 변하는 2차 성징기를 겪는데 그 원인이 체내에 증가한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 때문이다. 성호르몬은 인체 내에서 자연히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굳이 약으로 보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근육 합성이 부족하거나 선천적으로 성호르몬이 결핍된 환자들에게 사용됐다. 현재도 남성 갱년기 환자들 중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한다. 그런데 이를 사용하면서 성욕 증진과 인체 성장 효과에 대한 소문이 부풀려지며 정력 강화제, 회춘약 등으로 알려졌고 이후로 남용되기 시작했다. 보디빌더들이 근육질 몸을 만들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되기도 했다. 보디빌더들이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도하게 맞아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주사를 맞은 부위의 근육이 괴사한다거나 고안에서 정자를 생성하지 못하는 무정자증이 되거나 약을 중단한 후 근육이 퇴화하거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다. 체내 합성되는 남성 호르몬 양이 줄어들어 오히려 신체의 여성성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한때 히틀러는 사실 여성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남성 호르몬 과다 복용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심근경색과 관상동맥질환, 인체 면역을 억제해 세균 감염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있다. 어쩌다 보니 모렐은 히틀러의 건강을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한 약물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꼴이 됐다. 히틀러가 여전히 건강하고 정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각종 각성제와 호르몬제를 투여했고, 이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또다시 다른 약물을 집어넣었다. 그의 비밀 주사 레시피에는 이제 심장 강화제와 페니실린을 포함한 각종 항생제까지 추가됐다. 1944년 7월 20일 독일군 장교 클라우스 폰 슈타 우펜베르크는 동료들과 함께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인 작전명 발키리를 비밀리에 진행했다. 슈타 우펜베르크는 늑대굴이라 불리던 작전본부에 들어가 회의를 하던 히틀러 옆에 폭탄 가방을 두고 탈출했다. 폭탄이 터진 후에는 히틀러의 사망을 확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지만 히틀러는 기적적으로 폭발해서 살아남았고 암살과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처형했다. 겨우 살아남았지만 폭발의 후유증으로 인한 고막 파열과 전신의 통증 증상이 다시금 그를 괴롭혔다. 이 사건은 그에게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다. 고막 파열로 인한 두통과 통증을 호소하던 히틀러를 위해 안 그래도 약물로 가득한 그의 몸에다 모렐은 또 다른 약물인 유코달과 코카인을 추가했다. 유코달의 성분은 옥시코돈으로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아편계 진통제다. 마약인 아편에서 나온 물질을 변형시켜 만든 진통제를 아편계, 오피오이드 진통제라고 부르며 종류로는 병원에서 쓰는 모르핀, 펜타닐 등이 있다. 우리가 통증을 0에서 10단계까지 나눈다면 7에서 10단계의 중증의 통증에 쓰이는 진통제가 아편계 진통제다. 아편계 진통제를 쓰는 대표적인 환자군은 암 환자다. 암 통증을 없애는 진통제라니 그 약효가 얼마나 셀지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코카인 역시 메스암페타민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마약이다. 행복감, 상쾌한 기분을 들게 하는 각성제지만 부정맥과 심장마비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 사실 히틀러와 나치당은 마약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법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마약에 쉽게 탐닉한다 라면서 마약 중독자들을 유대인과 같은 취급을 했다. 마약 중독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유대인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갔다. 의외로 히틀러는 굉장히 청결하고 온화하며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술을 잘 마시지 않았고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다. 여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채식주의자였다고도 한다. 하지만 1940년대 이 돌팔이 의사 덕분에 히틀러는 어느새 약물 중독자가 돼 있었다. 한동안 자신이 마약을 투여받고 있었다는 사실마저 인지하지 못했다. 약물의 효과가 극적이고 좋았던 이유는 단지 모렐의 뛰어난 실력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중 그도 점차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눈치챘다. 모렐이 너무나 많은 양의 약물과 주사를 자신에게 놓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일주일에 150알의 알약을 삼키고 8에서 10회의 주사를 맞았다. 모렐이 기록한 문서를 통해 히틀러의 몸에 주입된 약물 리스트를 볼 수 있었는데 무려 그 종류가 74가지나 된다고 한다.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헤로인 같은 마약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강심제와 항생제, 마약성 진통제까지 아낌없이 사용됐다. 건강해 보이기 위해 남성 호르몬을 추가했고 과량의 비타민과 카페인도 들어갔다. 겉만 보면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약물 중독과 부작용으로 썩어가고 있었다. 나중에는 삼키는 알약이 너무 많아 속이 쓰리자 주사와 안약을 통해 약물을 주입했다. 주사를 너무나 많이 맞은 나머지 팔목에 바늘 자국이 가득해 정맥을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 약물 중독으로 몸도 정신도 엉망이 된 히틀러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힘들어졌다. 제대로 징집이 되지 않은 부대를 전방에 나가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장군들을 충동적으로 파면하거나 총살령을 내렸다. 그리고 독일의 패배 이유가 내부 장군들의 배신과 무능함 때문이라 잘못을 돌렸다. 위대한 제국의 총통과 거리가 멀어진 그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히틀러를 떠나 항복하거나 망명을 떠났다. 1944년 연합국의 폭격기가 독일 상공을 지나고 있었다. 그해 12월 영국군의 폭격은 독일군뿐만 아니라 히틀러 개인의 건강에도 치명타를 줬다. 영국군이 폭격한 곳은 다름 아닌 슈타트라는 지역으로 그곳에는 지금도 유명한 제약회사 머크의 제약공장이 있었다. 당시 머크의 주요 생산품은 유코달과 메스암페타민 같은 진통제와 각성제였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히틀러에게 재앙의 시작이었다. 하나는 독일의 제공권을 연합국에 빼앗겼음을 의미했고 또 하나는 그를 버티게 하던 약물들을 더 공급받지 못함을 의미했다. 당시 모렐의 메모에는 처방전에 있는 대부분의 약이 제약 공장의 폭파로 인해 수급이 불가능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마약성 진통제와 각성제 투약을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금단 증상이 히틀러를 찾아왔다. 우리는 마약을 끊으면 당연히 몸에 좋을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한번 중독 상태에 빠진 몸은 갑자기 약물을 끊으면 오히려 심한 반동을 일으킨다. 이를 금단 증상이라고 한다. 금단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심하면 쇼크가 올 수 있고 경련과 환각을 보거나 정신 착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수면 장애가 오거나 몸이 덜덜 떨리고 온몸이 아픈 감기 증상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보통 아평계 진통제를 3개월 정도 사용하면 중독이 되는데 히틀러의 경우 진통제 말고도 다양한 각성제와 약물들을 사용하다 갑자기 중단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히틀러는 군대를 동원해 약물을 공수해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미 전세는 연합군에게 기울어진 상황이었다. 약 공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히틀러는 비명을 지르며 떼를 썼다. 이제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베를린이 함락될 때까지 그는 남은 시간을 끔찍한 고통 속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모렐을 찾았다. 이제 모렐이 그에게 처방해 줄 수 있는 약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이 끔찍한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다. 사실 히틀러가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직도 확실한 설이 없다. 2018년 프랑스 연구자들이 치아 분석으로 밝혀낸 권총 자살설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음독 자살설이다. 그의 시체를 발견한 소련 위생병의 말에 의하면 입안에서 청산가리 특유의 향이 났고 깨진 청산가리 캡슐 조각이 발견됐다고 한다. 그가 죽기 전 청산가리를 시험해봤고 동반 자살한 애인 에바 브라운 역시 청산가리로 자살한 사실이 이를 증명했다. 즉 나치 제국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총도 칼도 아닌 그의 주치의가 건네준 청산가리 캡슐 하나라는 이야기다.